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인도네시아의 뻔뻔한 얼굴. 2. 행운의 대용품. 3. 다음 목표는 KF-21입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KF-21의 긴급 사태로 인해 한국 방위산업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배제되었지만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랜 시간 동안 한국 무기를 수입해온 필리핀도 그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최근 필리핀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는 블랙이글스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방문한 곳입니다. 블랙이글스는 T-50B와 필리핀에 수출된 FA-50PH를 함께 비행하여 양국 간의 우정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는 KF-21 보라매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적으로 필리핀 공군이 KF-21 보라매를 주목하고 있다는 기사가 보도되며 KF-X 사업의 새로운 협력 자리를 필리핀이 선점하려 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필리핀을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KF-21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본래 협력국이었던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을 보여주어 어의를 상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을 앞둔 KF-21과 여기에 발맞춰 경공격기 시장 공략에 나선 FA-50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디어 KF-X 사업에 미납된 분담금이 해결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었습니다. 분담금 문제만 해결된다면 KF-X 사업엔 탄탄대로만이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조코이 대통령과의 회담 자리에서 한국 측에서는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음에도 인도네시아의 군사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 한국의 방위산업은 인도네시아에 빛을 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오랜 방위 압력 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KF-X 사업을 두고 인도네시아에게 너무 많은 지분을 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방산업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지급 문제를 두고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산업체가 국제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인도네시아 없이는 KF-X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었다는 논지를 펼쳤습니다. 자기들이 아니었으면 한국 방산이 지금의 위치에 올라설 수 없었다는 말인데 인도네시아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이제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한국 방산의 단골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KF-X 분담금 문제뿐만 아니라 T-50 잠수함의 대금 지불을 지원하고 정비 소홀로 장비를 망가뜨려 놓고 한국 탓을 하는 등 아주 골치 아픈 진상 고객이기도 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양국의 국방협력이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끝마쳤는데요. 언제부터 한쪽만 고생하는 걸 협력이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KF-21의 실패를 점치는 기사도 보도되어 인도네시아가 KF-21에 발을 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홈페이지에 러시아의 차세대 전투기로 개발 중인 수-75 체크메이트가 순조롭게 개발 중이며 잠재적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하는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줄 예정이라는 소식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둔과 동시에 KF-21의 엔진이 미국산이라서 믿을 수 없다는 기사를 함께 보도했는데요. 양측 사이에서 간을 보려는 불쾌한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국의 마음이 인도네시아에서 멀어지자 그 틈을 필리핀에서 열심히 파고들어 어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군과 필리핀군은 상당히 오랜 기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부터 한국군은 퇴역을 앞둔 무기들을 필리핀군에 공여하였었는데요. 훈련기의 군용 트럭, 상륙정, 군용 헬기, 참수리 고속정에 심지어 포원급 초계함까지 엄청난 양의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전력 증강에 목마르던 필리핀군에 큰 도움을 주었었죠. 거기에 1995년 당시에는 공군의 주력기로 사용되던 F-5A 8대를 필리핀에 대당 단돈 100달러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필리핀에 넘겨진 8대의 F-5A는 10년간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해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도움을 잊지 않은 필리핀은 한국 방산의 충성 고객이 되어주었는데요. 2013년 필리핀 공군은 FA-50PH-12대 수입을 결정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인도받아 사용하던 F-5A는 보구와 필리핀의 정비 역량 부족으로 전기 퇴역 조치되어 필리핀 공군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상태였죠. 필리핀 공군의 주력기 자리에 도입할 전투기로 초음속에 진입하는 게 가능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는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필리핀에 배치된 FA-50PH는
2016년 12월 27일 이주와 연계한 무슬림 반군 조직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는데 이는 FA-50 개발 이후 치러진 최초의 실전이었습니다. 이후로도 FA-50PH는 반군 조직을 대상으로 수차례 투입되었는데요. 여러 번의 폭격 임무에서 높은 명중률을 보여주어 FA-50의 근접 항공 지원 시스템이 높은 수준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2일에는 민간인 1770여 명을 인질로 삼아 필리핀의 마라이를 점령한 이즈 반군을 소탕하는 작전에 FA-50PH가 투입되었는데요. 높은 정확도의 정밀 폭격으로 반군 지휘부를 초토화시켜 전투를 승리로 연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차례 실전을 거치며 FA-50의 성능을 체감한 필리핀 공군에서는 필리핀 정부의 FA-50의 추가 도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왔다고 합니다. 현재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 머프멀티롤 파이터 프로젝트의 후보로 F-16V와 제이스민 39 그리펜, 그리고 뒤늦게 참전한 FA-50 블록 20 모델이 경쟁하고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지던 F-16V는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올려대더니 필리핀 측에서 계획했던 기존 사업 예산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필리핀은 중국의 계속되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 최대한 빨리 공군 전력을 증강하기를 원하는데 로키드 마틴 측에서는 F-16V의 수요가 높아 곧바로 공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못을 박아버렸죠. 이러한 상황에 유럽의 그리펜 전투기는 예산에 맞춘 가격으로 14대의 그리펜 전투기를 판매해주겠다며 어필해 필리핀 MRF 사업은 사실상 그리펜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였었지만 필리핀 공군은 여전히 F-16에 대한 미련을 못 버렸는지 둘 사이에서 계속해서 간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KF-21이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자 FA-50 블록 22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으며 MRF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게 됐었습니다. FA-52 블록 20에 도달할 경우 그리펜에 맞먹는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받고 있었고 거기에 카이 측은 같은 예산으로 FA-50은 24대를 도입하는 게 가능하다고 제안해 필리핀 공군의 마음을 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에 맞서 넓은 공해를 방어하기 위해 12대, 14대로는 한참 부족한 점이 있었기에 FA-50 24대는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기존 FA-50을 운용해온 필리핀군에게 운용 방법과 정비 시스템도 공유하면서 훨씬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FA-50 블록 20은 매력적인 선택지였습니다. 최근 이집트에서의 비행을 마치고 필리핀에서도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있는 블랙 이글스 팀의 공연이 끝나면 카이 관계자와 필리핀의 FA-50 도입에 대해 협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랙 이글스가 선보인 T-50의 퍼포먼스를 통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로 FA-50이 도입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필리핀 공군 대변인은 필리핀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에서 개발 중인 KF-21 보라매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혀 KF-X 사업에서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협력국으로 필리핀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블랙 이글스의 에어쇼에 참가했던 카이 관계자도 필리핀의 MRF 사업에 KF-21을 제안했다고 전해지며 필리핀과 협력할 의지가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MRF 사업 조건으로 계약 후 2년 내로 납품을 시작해야 하기에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 않은 KF-21이 선정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만큼 필리핀 측에서 한국의 전투기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FA-50을 시작으로 앞으로 발전해 나갈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FA-50의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란드의 48대 구매를 계기로 그동안 슬쩍 구경만 하던 국가들에서 FA-50 주문 요청이 밀려들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국방력의 증강에 나선 지금의 상황에서 경공격기로 뛰어난 성능을 갖추고 동급 대비 훨씬 저렴한 가격과 즉각적으로 물량을 제공해줄 수 있는 전투기가 FA-50뿐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T-50을 공동 개발한 로키드 마틴은 지난 6월 9위 T-50 판매 협력합의서에 서명하며 카이와의 전략적 제휴를 강화하여 카이가 계획했던 전 세계 T-50 1000대 판매 목표가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KF-21의 양산을 목전에 두며 벌써부터 세계 시장에서 차세대 전투기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FA-50으로 벌어지는 경공격기 전투기 도입 경쟁은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 시장을 누가 주도하느냐를 미리 겨뤄보는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파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법의 근본이 되는 원칙이자 국제법으로 인정받지 국제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에 맺어진 약속은 지키라는 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약속조차 지키지 않는 상대를 중요한 사업의 파트너로 삼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연합군의 악몽 티거 전차로 시작되었던 독일의 전차 신화가 막을 내린 듯합니다. 세계 최강의 전차로 이름 높던 레오파르트의 전차가 K2와의 경쟁에서 밀려나자 유럽 세일즈를 위해 가격을 인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구찌 옷을 동묘 시장에서 떨이로 파는 것을 발견한 기분인데요. 그만큼 독일에서 폴란드가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의 K2 전차를 선택한 일을 큰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이 여기서 끝이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주포의 종주국 영국에서 또 한 번 독일과 한국의 빅매치가 예정되어 전 세계 군수 관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의 K2 흑표전차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의 약 7조 6천억 원 규모의 2차 이행계약이 체결되었는데요. 이제 하늘이 뒤집혀도 한국의 장갑차는 폴란드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K2 전차를 즉각 전력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폴란드 전차병들이 한국에서 훈련을 받을 예정인데요.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장병들이 훈련에서 돌아오면 신규 전차들은 이미 폴란드군에서 사용 가능한 상태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입한 무기들을 창고에서 놀려두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유럽을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던 독일은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단계까지 오자 뒤늦게 현실을 직시하는 것 같은데요. 이래 대표적인 국제방송사 독일의 소리 드트추처 웰에서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을 증대시키고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으나 본 기사에서는 한국 방산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현재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는지 세밀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의 군사 강국들의 무기보다 비싸지 않으면서 뛰어난 품질과 비용 경쟁력을 가져 독일 방산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한 수 아래로 생각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유럽 방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으로 규정하고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전히 강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기에 방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명품으로 군림해 오던 레오파르트의 가격을 최초로 인하하며 본격적인 세일제에 나섰는데요. 러시아의 침략이 시작되고 독일산 무기가 각광받을 거라 예상됐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지금의 군수시장을 장악한 나라가 향후 100년의 군수시장을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각국에서 군대의 현대화를 위해 대량의 무기를 구입하고 있음에도 독일산 무기의 판매 실적은 0에 가까워 마음이 다급해진 듯합니다. 그런데 독일의 굴욕은 여기서 끝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팀 썬더 트위터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는데요. 바로 영국에 도착한 K9A2의 사진이었습니다. K9의 차세대 개량형인 K9A2의 시제품이 영국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 하나 디펜스의 K9A2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방산기업에서 만든 자주포가 영국으로 모여들었는데요. 영국군의 기동화력 체계 증강을 위한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 엠퍼빌 파이어스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주포의 종주국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다른 나라의 자주포를 도입하겠다는 사실에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최근 영국의 차세대 장갑차를 도입하기 위해 55억 파운드 약 8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 개발되었던 에이젝스 아이작 장갑차가 품질 문제, 생산 지연 등의 문제로 블록이 블록 3의 생산 계획까지 취소돼버리면서 사실상 실패한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군은 실패할 수도 있는 무기 개발에 많은 자본을 쏟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운용하면서 검증된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MFP 사업의 규모만 8억 파운드,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할 뿐더러 세계 최초의 자주포를 만든 영국의 주력 자주포로 선택받는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에 전 세계 자주포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PZH-2000을 개발했던 독일의 KMW와 PZH-2000의 개발에 참여하고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개발한 라인메탈사에서 각각 신형 자주포를 들고 참가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MW에서는 원격 제어 자주포 RCH-155를 공개했는데요. 완전 무인화를 도입한 차륜형 자주포로 분당 10발의 포탄을 최대 1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KMW만의 신기술로 자주포를 이동하는 도중 사격하는 모습을 공개하며 MFP 사업의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사에서도 자주포를 탑재한 HX3 전술 트럭을 공개했는데요. K9보다 앞선 포기술이 도입되고 전장의 상황에 맞게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 군용 전술 트럭 개념을 공개하며 강력한 경쟁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 역시 이번 사업에 총력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하나 디펜스의 K9 판매를 위한 사업 동맹인 팀썬더의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포스트만 디펜스 시스템, 캐나다의 수시 디펜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방산 기업인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참여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K9A2가 영국에 도착했다는 소식도 팀썬더의 트위터를 통해 가장 먼저 공개됐었어요. K9A2는 기존의 K9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복합 소재 고무궤도, 엄격 사격 통제 체계 등이 탑재된 진일 보안 차세대 자주포로 이번 MFP 입찰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독일의 자주포에 맞먹는 성능을 지녔음에도 가격은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있어 영국에서 요구하는 물량을 그 즉시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규모 군축으로 생산 능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이니 폴란드에서 드러났었죠. 또한 K9 자주포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들에 수출되어 수년 동안 운용되면서 실전까지 거치며 영국군이 원하는 성능 검증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KMW에서 개발한 PZH-2000 자주포가 노르웨이 혹한기 테스트에서 파워팩이 과부하에 걸려 언덕길에서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계 최고 자주포라는 명성의 허명이 아니었나 의심받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포신의 이상이 발생하고 전형탄이 아닌 나토탄을 사용하면 탄걸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실전에서 부실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러 실전을 통해 이미 검증된 K9이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국의 차기 자주포 사업에서 K9 자주포가 승리한다면 서방 세계의 표준 자주포 자리는 사실상 K9이 주도하게 되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제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던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로 이루어진 장갑차의 심장으로 전차 개발에 있어 핵심이 되는 부분인데요. 과거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국산 파워팩의 테스트 도중 변속기에 독일제 부품에 이상이 생겨 K2 흡표 전차에는 독일제 파워팩이 장착되어야 했었습니다. 이로 인해 K2 전차를 생산할 때마다 독일에 라이센스비를 지불해야 했고 독일에서 파워팩의 수출을 금지했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K2 전차와 마찬가지로 독일제 변속기를 사용한 K9 자주포의 수출이 금지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위산업청에서 S&T 중공업에서 개발한 1500마력 변속기를 내년까지 내구성 시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1500마력급 파워팩의 엔진과 변속기의 개발에 모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독일뿐입니다. 완전한 국산 파워팩의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전차 종주국의 자리에 한국이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S&T 중공업은 그날의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 변속 제어 장치, 정류 앞조향 장치, 변속 장치, 유체 감속기, 좌우 브레이크, 전차의 무게를 감당해야 할 티타늄 특수 변속기, 체결 볼트까지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국산 1500마력 파워팩은 65톤의 중전차까지 감당할 수 있어 9600km의 내구도 시험 평가도 여유있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또한 K2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를 시작으로 K9 자주포의 1000마력 파워팩의 완전한 국산화도 이루어져 K9 자주포의 수출 저변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산 변속기가 성공적으로 내구성 테스트를 통과하면 폴란드에 수출될 K2PL에도 독일산 파워팩 대신 장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병대의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에 1500마력 국산 파워팩을 튜닝한 1800마력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기존 한국 형상용 돌격 장갑차 카하프를 원형으로 해병대에서 사용할 차기 상륙 장갑차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독일이나 미국의 파워팩을 도입해 수상에서 시속 20km로 기동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국산 파워팩과 해수 냉각 장치의 도입으로 지상에서 시속 100km, 수상에서 최대 시속 3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2차 세대 상륙 장갑차가 완성된다면 국산 무기 수출 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한국만큼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받는 환경은 없기에 한국에서 개발된 장비는 세계적으로 그 내구도와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K2 전차를 동원한 대규모 초장거리 기동훈련을 실시하며 국산 장비의 내구성을 극한까지 시험했었는데요. K2 전차 20여 대를 동원한 대규모 훈련으로 주둔지인 강원도 홍천군에서 출발해 인제군을 거쳐 복귀하는 총 370km의 대장정으로 전차의 내구도와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시험하는 훈련이었는데요. 급경사가 이어지는 강원도의 지형과 훈련 기간 내내 비가 내리는 악조건 속에서 1박 2일 동안 장비의 이상 없이 계획대로 훈련을 마쳐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노유섭 베코 대대장은 독일의 하이츠 구데리안 장군이 전차의 엔진도 주포만큼이나 강력한 무기다라고 역설할 만큼 전차의 기동력은 중요하다며 이번 훈련은 기동사단의 전시 기동력과 장병들의 전투 수행 의지, 전차 부대로서 자긍심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제 완전히 인류의 위치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유럽 시장을 공략하며 독일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한국제 무기하면 명품이라고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최근 한국 무기가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UAE, 이집트 등의 여러 국가들이 한국의 무기를 선택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과거 펼쳐졌던 한국 무기와 다른 나라 무기들의 성능 비교 테스트가 다시 한번 재조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 폴란드와 에스토니아에는 한국의 자주포와 전차가 도착했죠. 무기를 수출하고 무기가 도입된 건 사실상 해당 나라를 비롯해 국경을 함께하는 인접국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관심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일본이 미국에서 헬기를 몇 대 도입했고 전차를 몇 대 도입했는지는 관심을 가질 수 있으시겠지만 저 멀리 있는 영국이 미국에게 전투기를 몇 대 샀는지 레이더를 도입했는지 별 관심 없으실 겁니다. 우리와 너무 멀기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폴란드에 당도한 우리 한국이 보낸 K2, K9 초도 물량분에 관하여 수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강의 전차 중 하나라 불리는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예정 납기일보다 훨씬 빠르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동유럽 국가들은 현재 시간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자신들을 무장해줄 무기들이 필요했고 우리는 100% 그들의 조건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족도는 200%였습니다. 단순히 조건을 지킨 것도 모자라 훨씬 더 빨리 도달했기 때문이죠. 거기다 이미 한국 전차의 성능은 세계에서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완벽했다 보니 저런 전차가 이렇게 빨리 도착했냐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외국인들은 다시 한번 한국 전차의 성능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누가 봐도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를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노르웨이에서 열린 노르웨이 주력전차 사업의 동계 시험평가로 레나기지에서 한 테스트인데요. 적설량인 70cm 이상에 달하는 혹독한 환경에서 K2 전차의 시험평가를 진행한 평가입니다. 또한 레나기지는 오슬로에서 북쪽으로 약 140km 떨어진 산악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이날은 전차가 여러 개의 표적을 동시에 식별해 사격하는 시험을 했는데 K2 전차는 최소의 사격 횟수로 모든 표적을 명중시키며 레오파르트와 마찬가지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죠. K2 흑표 전차에는 한국형 120mm 55 구명장, 주포와 대전차 미사일 및 로켓탄 방어용 레이더, 그리고 다양한 능동 방어 체계와 반응 장갑, 120mm 포탄, 자동장 전장치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집약돼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노르웨이에서 펼쳐진 레오파르트와의 속도전에서 봤듯이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야지 속도 시속 50km로 가동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력 무기로는 120mm 55 구경장 활강포가 장착되어 있어 활용면에서도 그 어떤 전차에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K2 흑표 전차의 화력은 무려 800mm 두께의 장갑판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하여 미국의 M1A2 에이브라스 전차,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주로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4세대 전차인 우리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네트워크 기반의 전장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투 상황에서 적과 아군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 정교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5월 K2 흑표 전차는 캐나다 매체 하카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K2 흑표 전차는 전 세계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는 전차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속도전이나 화력, 경합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 K2 전차는 폴란드를 비롯해 수많은 국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명품 중에 명품 무기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K2 전차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전반적인 분야에서 한국은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의 CNN이 한국의 무기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었죠. 지난 11월 26일 미국 CNN은 지난 9월 고양시 킨텍스 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방위산업 전시회인 DX 코리아 2022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시 24개국 이상의 군 관계자를 포함하여 2,000명의 청중을 대상으로 열린 이 전시회는 CNN을 비롯해 수많은 국가 군 관계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CNN은 눈부신 노란색 성광과 뼈를 흔드는 진동을 동반하며 K9 자주포가 헬기에서 발사된 로켓이 막맞은 언덕에 포탄을 발사한다. 그런 다음 K2 탱크가 포효하며 도로의 속도를 노리고 이동하면서 발포했다라고 말하며 극찬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무기 산업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한국의 무기 수출은 최근 몇 년 사이 꽃을 피웠지만 한국은 북한과의 대치 속에서 방위 산업에 박차를 가하여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무기 산업 강국의 길을 닦아왔습니다. 시프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군비 지출은 국내 총생산의 2.8%를 차지했으며 이는 많은 미국 동맹국들이 최소로 간주하는 2% 기준을 훨씬 웃도는 수치인데요. 한국은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죠. 여전히 휴전 상태입니다. 이후 휴전 협정 후 처음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국방을 미국 무기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러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 및 소련과의 냉전에 정신이 팔려있던 197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CNN은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자주 국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고 M16 소총 생산을 위한 공장을 짓는데 미국의 군사원 조금 4,2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2014년 발간된 KD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말까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휘 아래 모든 기초 무기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창원을 강화하고 현대적인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하나의 로봇은 3-5일에 한 대씩 K9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하며 한국은 단순히 인력뿐만 아니라 로봇을 활용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세계 최고의 무기를 제작하고 있다고 CNN은 말하였고 이 밖에도 한국 방산의 목표는 무엇인지 최대 고객은 누구인지 등을 이야기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처럼 현재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 성능에 대해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까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무기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을 뜻하고 그 짧은 시간 내에 얼마나 대단한 성과를 냈는지 알 수 있죠. 더구나 성장은 멈추지 않고 한국의 방산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니 외국인들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 무기는 미국에서도 팔리는 것 같아 최근에 미군들이 아리온 스맷에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던 걸 관심은 곧 구매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 한국은 진짜 성공했구나. 한국입들은 물과 70년 만에 이 모든 걸 이뤄냈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대체 어떻게 해야 아무 기술도 없던 한국이 이렇게까지 그것도 70년 만에 성장할 수 있었던 거야? 물론 미국도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모든 기술 이점을 받았으니까 그럴 수 있었지만 한국은 대체 뭐야?